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2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 대 바이에른 뮌헨. 프라이부르크는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약한 면을 보입니다. 바이언이 올 시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도권 싸움이나 압박 싸움에서 강점이 있는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 중입니다.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언의 수비가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이에른은 다이어가 역전골의 기점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동점골 허용에서의 원흉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동성이 모자란 선수가 적극적인 수비로 공간을 훤히 노출하고 있으니 아무리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붙여놓아도 바이에른의 공간 허용은 매우 넓게 허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점유를 가져가면서 프라이부르크와의 매치에서도 우세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비 리스크가 너무 심해 보입니다. 경기는 바이에른이 여전히 프라이부르크에게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이어의 판단력이나 공간 노출 문제는 바이언 수준은 냉정이 아닌 상황이며 역습 상황에서 바이언의 수비진은 매우 부하가 심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프라이부르크도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해볼 환경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대 도르트문트. 유니온 베를린은 고젠스가 빠져버리면서 공격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 시즌 고젠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공격에서 중원을 이용해 잘게 썰어가는 것은 유니온의 스타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가져가는 것은 제법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중앙 빌드업에서 문제가 있는 도르트문트를 제어하는 퍼포먼스 정도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경기 2대3으로 호펜하임에게 패배했습니다. 다만 두 골을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었을 정도로 중원에서의 싸움에서는 철저하게 호펜하임에게 밀렸습니다. 결국 온더볼 상황에서의 턴오버로 수비 대형도 상당히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유니온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들을 상당히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수비가 아주 허술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공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유니온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는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의 올 시즌 문제인 중앙에서의 빌드업에서의 난조는 지속되고 있고 유니온이 이를 중앙에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마인츠 대 글라트바흐. 최근 마인츠가 글라트바흐를 상대로 5전 무패로 성적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슈팅이 족족 골로 들어가는 등 상대의 수비 약점을 잘 저격을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올 시즌 슈팅 생성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 없지는 않지만 결정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대가 슈팅이나 패스 허용에서 너무 좋지 못해 뚫릴 때까지 공격을 한다는 식으로 가면 성과가 없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압도적인 면모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글라트바흐는 기본적으로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역습 상황에서의 통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대의 패스를 저지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수비진의 부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며 상대의 결정력이 매우 난조인 상황만 아니면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게 보아야 하는 팀인 셈입니다. 두 팀이 상대를 만나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인츠의 결정력이 보통만 되는 상황이라면 마인츠가 이득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역시 결정력이 늘 난조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움 대 라이프치히. 보움의 홈에서의 강세는 바이언을 3대2로 꺾으면서 절정에 올라 있습니다. 도르트문트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와 홈에서 비기는 등 이미 강호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시즌 홈 원정에서 1승 1무로 좋았고 홈에서의 강세를 보여주겠다는 듯 홈에서는 1대0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이언에게 가려졌지만 라이프치히도 올 시즌에는 성적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보움과의 전적에서도 앞서 언급한 대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을 상당히 높게 잡는 보움에게 상당히 중원에서의 전진성도 억제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측면을 비워두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중앙이 막히면 전진성이 억제당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움의 홈 강세가 강호들에게도 잘 통하는 모습이고 라이프치히도 지난 시즌 리그에서 보움을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언더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이며 보움이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라이프치히의 전진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이덴하임 대 프랑크푸르트. 하이덴하임은 홈에서의 난전으로 강호들을 상대로도 꽤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유형의 팀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상성은 강한 압박 능력과 수비를 가진 프랑크푸르트에게 밀리는 것은 맞지만 프랑크푸르트의 현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양상이라는 점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하이덴하임이 패스를 저지하는데 능숙한 편은 아니라서 난전 양상을 예상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2월 말부터의 시간은 고난입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리그 안에서의 승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압박과 체력을 중시하는 특성상 이 시점부터 수비진의 체력이나 기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고, 기본적으로 반더비크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마모르시에게 의존하는 바가 큰 팀의 특성상 수비가 버텨주지 못하면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지는 유형의 팀입니다. 경기는 하이덴하임이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2월 말부터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페이스에 빠지는 상황에서는 프랑크푸르트의 밸런스를 신뢰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이덴하임이 홈에서 보여주는 성적이나 공격성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름슈타트 대 아우크스부르크. 다름슈타트는 생각보다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실점이 줄어드는 면모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 성향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라오는 상대를 저격하는 데 능한 편이라서 다름슈타트도 생각보다 골을 덜 허용하는 양상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름슈타트의 공격도 역습 상황에서 개인에게 기대야 하는 상황인지라 득점력이 강점인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이를 찔러가는 난전 양상에서 강한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우크스부르크가 난전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진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며, 이 때문에 도깨비팀이라는 별칭도 있는데, 원정에서 14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것을 보면 이것이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원정에서 하위권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고, 난전 상황을 만들기 어려워하는 경기에서는 제법 고전하는데, 의외로 다름슈타트가 역습 성향의 팀에게는 실점 통제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1 모나코 대 PSG. 모나코가 파리 생제르맹은 상당히 잘 상대하는 면모가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가면서 수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에게 확고한 우위를 잡는 양상은 아닌데, 그래도 모나코가 강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중앙이 압박 대응에서 아주 유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난전 양상에서 이득을 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경기 렌과의 매치에서는 철저한 실리주의 축구의 약점을 드러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모나코가 기본적으로는 높은 라인을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편이라서 모나코와의 화력 대결에서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 지적되던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이라는 문제는 상대의 강한 전진성에 고생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두 대지는 전반적으로 난전 페이스가 잦습니다.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적으로 리그 내에서의 최강인 것은 확실하지만, 모나코가 특히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잘 상대하는 모습이고, 강한 전진성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약점인 중앙에서의 압박 대응을 저격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변수로 보입니다. 라리가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셀타비고가 알메리아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습니다. 일단 상대가 공간을 매우 많이 내주는 성향이 짙은 편이라서 역습 전개가 뛰어난 셀타비고가 할만한 요소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부진한 양상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알메리아가 적어도 공격에서의 잠재력은 있는 팀이라서 이 두 팀의 대지는 전반적으로 난전이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알메리아는 레알과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2골을 뽑아내는 등 앞서 언급을 했던 공격에서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메리아가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이 늘 문제라는 것인데, 세트피스나 역습 제어 상황에서의 위치 선정이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는 지난 시즌부터 듣던 팀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의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는 상황에서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오버가 1순위가 될 듯합니다. 일단 전적이나 역습 전개 면에서 뛰어난 셀타비고가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중원에서의 저지력이 부족한 것은 셀타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메리아가 적어도 공격력에서의 잠재력은 레알이나 아틀레티코를 상대로도 보여준 바 있다. 무승부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합니다. 세비야 대 레알 소시에다드. 세비야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졌지만 80분까지는 0대0으로 버티는 등 확실히 감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 시퀀스를 짜는 능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도 엔네시리의 경기 역할은 적었는데, 감독이 매우 수비적인 스타일의 압박을 잘 선보이는 편이지만 빌드업은 잘하지 못하는 유형인데다 라키티치도 중동으로 떠나면서 중원에서의 패스워크는 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시에다드는 결국 공격진의 집단 부진으로 인해서 마요르카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떨어진 것이라 체력적으로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팀 내 유일한 크랙이라고 할 수 있는 쿠보가 105분을 소화하는 등 상대의 강한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적인 여유가 있을 상황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세비야의 수비와 압박 시퀀스가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소시에다드의 주중 연장 혈투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크랙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쿠보의 몸 상태가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도 중앙에서 정교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답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세리에어 라치오 대 AC 밀란. 라치오는 가끔씩 밀란의 덜미를 잡는 전력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밀란에게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상대 압박의 지공 성향의 라치오가 중원에서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밀란의 강점이 측면에서의 콤비네이션과 기동력인 반면 라치오의 아킬레스건은 늘 양 윙백에 떨어지는 기량입니다. 밀란이 라치오의 전방 압박이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점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여전히 화력전에서는 이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인 간격 유지의 기복으로 인해서 난전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제법 많은 전력이지만 밀란이 지루의 연계와 롱볼, 양 윙어들의 적극적인 침투 등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부수거나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많은 유형이라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또한 라치오의 중원을 압박으로 제어한다는 플랜도 있습니다. 밀란이 앞서는 매치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경기입니다. 밀란이 상대의 압박을 부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라치오의 약점인 측면 수비를 돌파할 수 있는 양 윙어들은 오히려 밀란에게 장점입니다. 강한 압박이 라인 간격 유지라는 점에서 약점이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지공 성향을 막아내는데 압박은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디네세 대 살레르니타나. 우디네세의 수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골키퍼를 포함하면 사실상 9명이 수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가까워서 일단 상대의 전진을 제어하는 상황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원톱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하위권 팀이 대놓고 잠그는 상황에서는 이 때문에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살레르니타나도 승점 1점을 노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앞서 언급을 한 대로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서는 수적인 우세를 잡아가는 것으로 대응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칸드레바의 개인 기량으로는 우디네세의 아주 수비적인 양상을 격파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 보이는데 살레르니타나의 한계도 승점 무승부라고 보여집니다. 우디네세나 살레르니타나나 모두 공격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어서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을 잘 만드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전력에서는 우디네세가 근소 우위기는 하지만 살레르니타나가 승점 1점에 만족하겠다고 나서면 못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